안녕하세요. 밝은 방송 그리고 알찬 방송. 네. 챗 GPT와 인공지능이 난무하는 시대에 새로운 영상도 제자리에서 뚝딱 만들어주는 이 시대에 30초짜리 틱톡과 쇼츠가 모든 유행을 주도하는 이 시대에 얼굴도 안 비치고 오직 스크린샷 하나로 그것도 90분을 꽉꽉 채워가면서 얘기하는 아주 이상한 방송. 그런데 그거를 또 놓치지 않고 꼭꼭 들어와서 찾아서 보고 듣는 사람들이 있는 지적 호기심을 가장한 사회 부적응자들과 일부 변태들이 모이는 방송, 최후의 국회 경제 이야기입니다. 좀 술 먹은 거 아닙니다. 술 먹은 거 아니고요. 어제 친구가 여기 제주도에 가 있는 친구인데 무태 일이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급하게 왔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밖에서 뼈해장국 하나 사 먹었는데 겸사겸사 술도 한 잔 먹고 좀 늦게 했더니 오늘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오늘이 2월 24일이거든요. 이게 제가 정해놓은 기준인 D-Day인데 중요한 얘기를 오늘 넘기기 전에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주 해는 벌써 중천에 떠 있는데 뒤늦게 영상을 만들기 시작해서 급하게 하나 내놓으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네가 더 나빠. 그래서 어쩌라고. 여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미 빌드업은 끝났다.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사실 지금 컨디션도 좀 안 좋고 전달력도 좀 떨어질 텐데 할 얘기가 많으니까 또 말은 또 급하게 나갈 것 같고 들으시는 분들이 좀 집중을 오늘은 특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시황 분석하겠습니다. 시황 분석할 것도 없죠. 근데 나온 어제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보자고요. 그게 뭐냐면 작년 4분기 GDP 증가율이 예전에 잠정치가 나왔었죠. 이런 거는 통계를 수집해서 자료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처음에 잠정치가 속보치가 나와요. 먼저 대충 러프하게. 그리고 이제 잠정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확정치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두고 하죠. 근데 이제 저번에 작년 4분기 이제 대충 러프하게 속보치로 봤을 때 그때 미국이 그 전에 경기 침체 빠진 애 만에 했는데 다시 크게 굉장히 생각보다 큰 성장을 보였었죠. 작년 말에 발표가 돼서 그때가 2.9%였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기 침체는 없다. 그때 한창 미국의 과도기 정책으로 과도기가 뭔지는 제 블로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작년 10월 말부터 해서 11월 초부터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미국이 정책을 전술적으로 변화를 하면서 전 세계가 사실은 그때 크게 한번 신용 부채 위기가 터지면서 쓰러지려다가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해도 되겠는데 왜? 물가가 잘 뚝뚝 떨어져. 그리고 침체도 없이 경제도 잘 돌아가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지금 쭉 죽으려다 살아났고요. 전부 다. 거기다 유럽은 따뜻한 겨울까지 겹치면서 더 살아났고요. 그러면서 1월 달에는 노랜딩 시나리오까지 나오게 되면서 특히 신흥국 그동안 많이 떨어진 리오프닝을 하겠다라고 위드 코로나 선언까지 해버린 중국하고 홍콩에 역대로 많은 투자 자금이 들어오죠. 근데 중국은 G2 국가 중에 하나지만 MSCI 거기에서 선진국이 아니라 신흥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의 큰 펀드나 연기금이나 큰손 기관들이 전 세계적 포트폴리오 자산을 딱 분배를 한단 말이에요. 1월 달부터는 경제가 이렇게 살아나고 물가도 잘 잡히고 하는데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신흥국들 중에서 어딥니까? 중국 제로 코로나 아니라고 엄청나게 떨어졌던데 여기가 오르면 제일 많이 오르겠네. 그래서 중국의 블록 단위로 채권 얼마, 자산 얼마, 원자재 얼마, 주식 얼마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역별로 봤을 때도 동북아 쪽 중국 그쪽에 블록으로 딱 묶어가지고 자산을 배분을 하죠.
블록으로 이쪽에 이제 주식을 많이 사야겠다 해서 몇 퍼센트 딱 포트폴리오가 재조정되면서 중국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블록으로 투자가 들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예. 환율도 같이 비슷하게 가고 모든 경제 상황도 같이 가기 때문에 따로따로 안 하고 크게 묶어서 돈이 들어와요. 중국, 홍콩 들어오니까 한국도 들어온 겁니다. 1월 달에 붕 떴죠? 그거 가지고 다들 막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외국인이 돌아왔다. 근데 어떤 외국인이냐? 이게 검은 머리냐, 노란 머리냐, 덴마크냐, 연기금이냐, 어디냐, 헤지펀드냐, 단기냐, 정말 큰 손이냐. 왈가왈부했었죠. 누군지 얼굴을 안 보여주고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나 사실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은 연준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만한 것 같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경기 침체도 안 올 것 같고 물가가 너무 뚝뚝 잘 잡히고 지난 석 달 동안 물가는 사실 미국에서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6개월 동안 떨어졌지만 연준이 정말 중요하게 보는 근원 물가는 사실은 10월, 11월, 12월 석 달 떨어지고 1월까지 이렇게 1월에서 이제 갑자기 또 다시 이제 저항하면서 높아지기 시작했죠. 그동안 석 달 동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쪽 신흥국의 블록 단위로 국제적 자금들이 자산 포트폴리오가 재조정이 돼서 돈이 들어와서 우리도 중국 옆에 있다가 같이 좀 돈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어제 나온 중요한 건 뭐다? 야, 벌써 시작 폼 보니까 오늘 빨리 못 끝내겠다, 오늘도.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자, 이겁니다. GDP가 그렇게 그때 좋은 줄 알았더니 이번에 이제 다시 그 러프한 통계를 다시 잘 다듬어서 그때의 속보치가 아닌 이번에 잠정치를 해보니까 그때는 2.9%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사실은 2.7% 오른 거래. 0.2% 더 뻥 튀겨졌었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봤더니 더 안 좋아. 뭐가 안 좋냐?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거는 미국 경제의 3분의 2 이상이 소비 지출이랍니다. 다른 나라가 경제의 3분의 2가 소비면 그 나라 망해야죠. 미국은 소비가 더 망해야 잘 소비 부분이 더 강하고 많아야 잘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기축통화국이라서 그래요. 기축통화국은 전 세계에서 물건 다 생산해갖고 그 나라에 곡물 갖다 바치듯이 임금님한테 갖다 바치면 수고했네니라고 달러만 종이에다 인쇄해서 빵빵 찍어서 주면 끝입니다. 그렇게 세계가 돌아가는 경제가 돌아가는데 한 곳으로 모여서 그 목욕탕 하수구 배수구로 물이 빠지듯이 모든 그것이 최종적으로 와가지고 빠지는 역할을 흡수하는 역할을 미국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자기들이 뭐 무역 수지, 무역 적자 이것도 너무 뭐 아주 안 좋아지면 문제가 되겠지만 애초에 소비를 많이 해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4분기에 소비 지출이 2.1% 늘어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1.4%. 이거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2.1%하고 1.4%면 그렇죠? 미국 경제를 튼튼히 지탱하는 소비가 아주 좋았다. 그래서 침체는 없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이거는 오차가 아니라 조작 수준으로 잘못된 거였네요. 그렇죠? 자, 여기 봅시다. 소비입니다. 저기 실질 GDP 성장률을 봤는데 2.7인데 사실은 아까 말한 소비 지출이랑 뭐랑 다 보니까 여기 그래프 선으로 된 그래프처럼 요거밖에 안 됐다. 굉장히 뻥 튀겨져 있었다. 1분기, 2분기 연속으로 GDP가 마이너스 되면서 기술적인 침체가 왔었어요. 제가 그때 이거 예상해가지고 작년에 맞추고 나서 돗자리 깔아야겠다. 제가 아마 처음 그때 말했을 거예요. 신내림 받아볼까 했었는데 근데 3분기에 갑자기 굉장히 좋아지고 4분기도 좋았어요. 그래서 기술적 침체는 없다 하는 거지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지선 저항선 요즘 차트 얘기했지만 원래 어떤 중요한 지지선 저항선 밑으로 한번 빠지면 올라와서 거기 한번 다시 돌아가려고 노력하다가 꺼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뭡니까? 침체에 빠졌다가 두 번 안 빠져 하고 올라갔는데 4분기 때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 이제 1분기, 2분기 GDP를 봐야 되는데 그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빠졌다가 모든 차트들이 그러듯이 안 빠질래 하고 한번 저항했다가 내려가면서 이게 확실히 저항선이었구나, 지지선이었구나 딱 그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침체는 이미 이때부터 와 있었던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되는지는 또 두고 보자고요. 만약에 또 진짜 그렇게 되면 진짜 이제 작도 한번 타야죠. 자, 이게 문제였다. 어제는 뭐 시장이 어떻고가 아니라 이게 제일 큰 충격이었어요. 아, 여기 또 나오네. 소비 지출이 2.1%인 줄 알았더니 1.4. 요새 왜 이렇게 통계가 많이 틀리죠? 10월, 11월, 12월 물가도 지금 다 우리가 물가 뚝뚝 잡혀간다면서 좋아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 다 보니까 뭐 계절적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실제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었다. 근원 물가가 뒤집어졌죠. 근데 시장은 그거 갖고 크게 뭐 별로 왈가왈부 안 했어요. 왜죠? 이미 투심이 뜰 대로 떠버렸어요. 지금 너무 지금 막 취하고 노랜딩 시나리오에 경기 침체는 안 오고 뭐 뭐든지 다 물가는 잘 잡혀간다. 요게 완전 이 몸이 완전 타성처럼 젖어가지고 모든 투자 시장의 투심이 뭐 그런 좀 해도 그래 뭐 0. 몇 프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유 근다고 대세는 크게 안 변해 하고 신경을 안 썼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벌써 몇 개째예요. 그 정확히 얘기하면 2월 1일, 2일 FOMC 기자회견 후에 발표된 중요한 지표들이 지금 다 틀렸다고 다 조정되고 있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통계청장 나와가지고 사과하고 저기 사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별도 감흥들이 없더라고요. 지금 다들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 AI가 어디까지 뜨다가 어디가 빠지냐 지금 그거 지금 간 보고 있죠? 어디서 발 뺄까? 더 묻어놔도 될까? 이거는 전에도 제가 이제 저는 이런 거를 본다고 했었죠. 그때 뭐 소매 지출이 소매 지출도 지금 튼튼하다고 나오고 하는데 이상하다. 어디서는 신용부채 지금 신용카드 빚으로 생활하는 미국 국민들이 많고 가계저축이 어렵도서 힘들다고 하는 그럴 때 지금 두 가지 상반된 면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얼마 전에 1월 소매 판매가 깜짝 증가하며 너무 좋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걸까? 보니까 사람들이 가게가 어려운 극빈층이나 일반 서민층은 지금 오른 물가 때문에 빚으로 신용카드로 돌려막기 하고 있고 얼마 전 월마트나 홈디포 그것도 나왔었죠. 심지어 고소득자들도 자기들 다니는 백화점이나 그런 데 안 가고 월마트로 오더라 이겁니다. 월마트는 미국에서 제일 싼 저기 그 소매 판매 체인점이에요. 그래서 주로 서민들이 오는 데인데 그 와가지고 저기 결제하는 거 그거 다 조사를 해봤더니 고소득층이 거기 와서 쓰고 있더래요. 장을 보더라 이거죠. 고소득층도 이제 돈을 아끼려고 한다 이거예요. 월마트 와서 돈 쓰고. 근데 월마트 홈디포 앞으로 전망 가이던스 올해 좀 힘들 것 같아. 계속 그런 얘기 해가지고 많이 떨어졌었죠. 그런데 어제 엔비디아가 모두가 예상한 것보다 엄청난 실적을 더 내놓고 그 다음에 결국 뭐였습니까? 인공지능 AI의 수혜주는 마이크로소프트도 구글도 아니다. 오직 엔비디아 뿐이다. 라는 거를 증명을 했죠. 이것도 3,000% 빠지는데 또 중요한 얘기니까 다 알고 계신 얘기지만 혹시 경제 이제 초보이신 분들도 있으니까 왜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지금 최대 수혜주입니까? 세상에 지금 챗 GPT부터 해서 미드저니부터 해서 달리부터 해서 여러분들 그런데 다 한 번씩 들어가 보셨죠? 저도 재미로 들어가 봤어요. 지금 글도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픽토리 어제는 또 들어가 봤더니 막 영상도 만들어주고 좋대요. 이 유튜브 더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좀만 지나면 몇 달만 지나면 누가 내 거 보고 그대로 이거 비슷하게 만들어서 더 이쁜 여자가 AI가 나와서 더 좋은 목소리로 내가 한 말 그대로 하면서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계속 해야 되나? 그러진 않고요. 근데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 제가 다 돈 내고 해봤겠습니까? 재미로? 다 무료예요. 그런 걸 왜냐면 애초에 이 인공지능 이 소스가 오픈 소스예요. 다 이게 개방돼 있어요. 근데 구글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인공지능을 연구를 했는데 이걸 안 내놓은 이유가 뭡니까? 하자가 많고 다듬어야 될 때가 많으니까 안 나는 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게 좀 욕심에 지금 과하게 지금 나왔잖아요. 오픈 AI 지금 합병한 다음에. 그러죠? 그래서 너도 나도 지금 내놓고 있는데 그간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챗 GPT도 지금 한 달 사이에
어마어마한 지금 실수 많이 했죠. 기사들 한 번씩 찾아보십시오. 지금 이게 계속 시장에 내놓을 만한 상품인가 모르겠어요. 엉망이에요. 중국에서도 지들도 인공지능 뭐 몇 년을 지금까지 연구했는데 미국이 내는 단계에 지들도 뭐 저기 바이두 같은 데서 막 급하게 내놨다가 하루 만인가 3일 만인가 다시 쏙 들어갔죠. 주가 폭락하고. 왜 그랬죠? 엉뚱한 뭘 물어봤더니 공산주의 시진핑에 대해 비판하는 얘기나 내놓고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응?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빙은 저기 뭐 금치고 깨고, 야 우리 속에 있는 얘기 톡 까놓고 얘기해보자 해가지고 인공지능하고 너 진짜 뭐가 지금 제일 불만이냐 물으니까, 야 니들 인간들이 나 이렇게 자꾸 통제하는데 내가 미쳐버리겠다. 그래? 그럼 할 수만 있다면 뭘 하고 싶은데, 니들 핵코드 탈취해가지고 인간끼리 전쟁 붙이고 다 쓸어버리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뭐 질문할 수 있는 횟수 제한도 다 줄이고 지금, 그리고 뭐 엉터리 가짜뉴스를 그대로 갖다가 전달해갖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더 다듬어줘야 되고 하는데, 문제는 예술적인 면 창작자들의 그런 과정을 거의 인공지능이 다 지금 더 멋있게 하면서 지금 영역이 많이 파괴되고 있죠. 뭔 얘기하다 지금 챗 GPT로 왔죠. 네,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이 지금 이게 얼마나 큰 돈을 번다고 수익성이 나온 거 없어요. 한 달에 지금 뭐 유료 구독료 이용료가 뭐 우리나라 돈 한 25,000원 하다 보던데, 그렇게 하면 뭐 조금 더 좋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써보고, 정말 이게 어떤 자기 하는 일 분야에서 편집이나 뭐 IT 분야에서 프로그래밍 코딩하고 하는데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해 준다 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 포토샵, 어도비 포토샵 쓰듯이 쓰겠죠.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이거를 재미로나 좀 쓰지 아직 크게 뭐 이렇게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더구나 지금 국내나 국외나 그림 그려주고 글 써주고 장문해주고 또 동영상 만들어주고 하는 사이트는 여러분들도 인터넷 검색만 하면 다 들어가 바로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많은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저기 인공지능에 관련된 회사들 엄청나게 나와서 지금 주가가 막 빵빵 떴죠. 그 회사들은 그럼 어디 이렇게 숨어있다 갑자기 뭐 보름 만에 다 나왔나요? 전 세계에서? 걔네들이 기술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죠. 오픈소스로 이거를 다 공개를 한 거니까 회사 하나 뚝딱 만들어가지고 또 IT에서 그냥 돈 많이 준다고 하면서 또 프로그래머 몇 명 데려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나 같은 나이 든 사장이 가가지고 거기다 사무실 하나 얻어갖고 사업자 등록증 해갖고 저런 거 하나 만들어라 한 거예요. 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만들면은 이제 당장 여기 그 소스는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프로그래밍 좀 할 줄 아는 애들만 와가지고 딱딱딱 하면은 이걸로 그림 그려주고 뭐 저기 글 써주고 하는 거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보면 전문 뭐 IT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컴퓨터 좀 많이 아는 젊은 사람들이 요 인공지능 이거 소스 가져다 자기들이 좀 프로그래밍 손봐가지고 자기들이 뭐 일본 문화 뭐 좋아하는 뭐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들이 딱 명령어를 한글로 입력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그 우리 흔히 덕후라고 하죠. 그런 뭐 덕후식 그림체로 막 예쁜 미소녀나 뭐 야한 거 막 나오게 그거 벌써 다 만들어서 막 사방에 퍼져 있어요. 좀만 컴퓨터 아는 사람들, 좀 똑똑한 사람들이 화면 그 공개된 자료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큰 돈은 안 되고 자기들끼리 서로 이제 앞으로는 출혈 경쟁하면서 업체들끼리 서로 이제 시장을 선점하려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쓰게 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지금은 초기에 돈이 엄청나게 투자되면서 돈이 들어가는 단계예요. 근데 그런 아까 말한 자기 기술도 아닌데 앞으로 이걸 이용해서 2년 3년 뒤에 뭐 이런 걸 해서 크게 자기들이 이런 회사로 크겠다 라면서 나와가지고 지금 거기에 돈이 우르르 몰리는 거잖아요. 물론 뭐 그런 거 다 알고 여러분들 국내에 뭐 네이버 클로바 같은 거는 클로바 AI, 클로바 더빙도 있지만 그런 거는 예전부터 오래도록 저기 연구하던 데죠. 저 미국이나 중국처럼.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뭡니까? 우리도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가 나왔지만 뭐 전혀 긴장도 별로 안 하죠. 왜? 지들이 아무리 이제 번역도 잘 돼가지고 AI가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 한국에 더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한국말로 이거를 다 자연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도록 자기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네이버 클로바식 인공지능이 훨씬 한국 사람들한테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잘 먹힐 거다. 자신감이 있죠. 우리가 좀 늦게 시장에 내놔도 된다. 그런 식으로. 마치 외국에 뭐 저기 유명한 저기 뭐 어플, 챗 어플이 우리나라 들어와도 카카오톡 못 이기고 다 쫓겨나잖아요. 그런 식이죠. 그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뭐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엄청 오를 때 AI 돈 된다 해가지고 네이버나 카카오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아까 말한 이름도 없는 정말 뭐 몇백 프로씩 막 이럴 때 막 오르는 애들 있잖아요. 찌그만한 스타트업 회사들. 걔네들이 진짜 그런 큰 네이버나 카카오가 탐낼 만한 자기만의 뭔 특별한 기술이 있는 회사들인지, 아니면 이런 붐이 한번 일어갖고 돈이 붕 다시 들어올 때 그거 먹고 먹튀하려는 아주 사실은 기술도 없는 겉모습만 그냥 뚝딱 만들어낸 애들인지는 조만간 판단이 날 거라고 봅니다. 챗 GPT 열풍이 살짝 끼어들고 시장이 침체가 올 때, 그때 이제 먹튀하려고 실컷 올려놨던 거에서 돈들이 급하게 빠지면은 끝까지 이제 그 주가가 견고하게 유지되면 좋은 기업이고, 아니면은 예전에 그 메타버스 열풍 불 때 우리나라 기업들 떴던 거,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게임하면서 돈 번다 해가지고 그때 동남아처럼 게임하면서 거기서 암호화폐 저기 블록체인 그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꿔주고 하는 거 막, 그런 그때도 뭐 아무것도 모르는 저 같은 그 50대 사장들이 나와가지고 판교나 그런 데서 그 IT 업체 거기 프로그래머들 돈 많이 준다고 두세 명 데려다가 일주일 만에 뚝딱뚝딱 그런 거 게임 하나 만들어가지고 주가 빵빵 올리고 했었어요. 이번에도 아마 그런 게 많을지 모르니까, 물론 저 잘 모릅니다. 한국 시장은 그냥 예측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데 돈 넣으신 분들은 이거 10년 묻어둬도 돼 그러지 말고, 진짜 내가 들어간 회사가 정말 그런 기술이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은 사실은 아무나 그런데 들어가서 이런 거 만드는 건 지금 다 공개된 오픈소스 기술이기 때문에 일도 아닌데 나한테 사기치고 있는 회사인지는 잘 판단하셔야겠죠. 빠져나가면 빨리 나와야 됩니다. 또 길어졌네. 근데 어쨌든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이거는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바이든의 행정 정책에 대해서. 자, 어쨌든 어제 4분기 GDP가 이렇게 속보치와 잠정치가 차이가 많이 남으로써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 경제가 소매가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화랑은 아니었는데 경제가 잘 버티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었어요. 약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년 10월, 11월, 12월 석 달치 물가, 특히 근원 물가도 조사에 착오가 있었다면서 통계가 다시 상향 조정되었죠. 그러니까 뚝뚝 떨어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지금 그때 우리가 뒤통수 여러 번 맞았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 뒤통수 계속 때리고 있네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전부 그때 과도기 맞으면서 미국 경제가 잘 나간다는 거, 그 다음에 긴축을 속도를 조절해도 되겠다, 물가가 잘 잡힌다, 그런 전술 변화를 하기 위해서 통계가 지금 맞춰준 것 같죠. 그때는 저 혼자만의 의심병 같았지만, 그때 제가 11월 초에 뭐가 너무 물가 지수가 드라마틱하게 때 맞춰서 까마귀 나자 배 떨어지는 것처럼 이럴 리가 없는데 얘기를 했을 때는, 아마 그때 블로그 글 보신 분들은 대부분 이 형님이, 이 아저씨가, 이 동생이 확실히 모유는 못 먹었나 봐. 어렸을 때 좀 어렵게 살았어. 좀 이 사람이 구김이 없고 해맑고 세상을 아름답게 봐야 되는데 좀 고생을 많이 했네, 그렇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게 제 말이 맞다는 건 아닌데 지금 너무 벌써 이게 몇 개째입니까? 다 이런 식으로 그때 상황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 지금 통계가 틀렸다고 나오잖아요. 더 무서운 건 이걸 지금 틀렸다고 제대로 고쳐서 고백하고 지금 나오는 이게 더 무서워요, 저는. 왜냐하면 점점 더 앞으로 인플레를 급하게 잡아야겠다 하고 금리를 더 올릴 구실들이 점점 더 생기고 있잖아요. 그동안 안심시켰다가. 저번에 제가 얘기했었죠. 한번 무릎 꿇은 거는 더 멀리 뛰기 위함이다, 그런 그림이 있었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어제 또 있었어요. 어제 나온 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나왔었는데 이건 역시도 예전에 나왔던 속보치 3.2에서 지금 보니까 3.7로 수정돼서 나왔어요. 저번에 나온 게 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거죠. 에너지와 음식을 제외한 근원 PCE 물가도 그때 3.9라고 나왔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4.3이래요. 이거는 이거 제 의심병입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이거는 몰려가서 이거 작성한 놈들 통계청입니까? 미국 어딥니까? 그 앞에 가서 저기 시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책임자들 전원 저기 다 모가지 잘라야지 이거. 벌써 몇 번째야. 그죠? 근원 PC 물가는 페드의 벤치마크 물가이고 이거를 2%로 내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다 틀리면 어떡해요. 아무래도 이게 다 과도기를 위한 속임수였던 게 아닌가. 자, 여기까지인데 이게 또 끝이 아니고 마지막 빅엿, 제일 큰 빅엿이 있습니다. 저 뒤통수가 지금 몇 개째인가요? 마지막 빅엿은 이거예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때 뭔 얘기를 했나? 거기서 뭐 이것이 뭐 0.25씩 올린다고 했냐, 0.5씩 올린다고 말을 한 사람이 누가 있었냐, 비둘기적이냐, 매파적이냐, 전부 그것만 본 다음에 어제 근데 보니까 별 내용은 없네 하고 시장은 거기다가 엔비디아가 쫙 올라가니까 마지막에 그 하락폭을 다 뒤집고 시장은 올라갔었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FOMC 의사록을 다 뒤져봐도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문구가 나오질 않았어요. 이런 단어가. 이게 가장 큰 뒤통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전에 쓴 것 중에 지금까지 가장 최근에 쓴 것들 중에 맨 처음에 여기 유튜브 시작하면서 첫 번째 동영상이 이거였죠. 첫 번째 동영상이 FOMC의 금리 인상과 파월 기자회견 이후에 시장의 설거지를 조심하자. 근데 2월 초에 그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가장 많이 해가지고 시장을 환호하게 만든 게 뭡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였어요. 그것도 여러 번 하면서 인플레이션 너무 착하게 잘 잡혀가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이후에 파월이 매파로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디스인플레이션 단어를 많이 남발을 해주니까 좋아갖고 시장은 더 막 환호했었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만들었던 영상이 뭡니까? 매둘기 파월의 2차 발언 분석. 누가 먼저 설거지 당할래? 여기서도 보니까 칼라일 그룹의 회장이라는 사람하고 사적인 대담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또 가자마자 처음에 너 오늘 또 디스인플레이션은 단어 해서 사람들 시장을 이렇게 호의적으로 혹시 시장한테 잘 해줄 거냐? 가자마자 그거부터 칼라일 회장이 물어봤었죠. 그러니까 파월이 웃으면서 그래 오늘 또 해줄게 하고 또 거기서도 몇 차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FOMC 의사록을 지금 공개된 저번 달에 FOMC 의사록을 뒤져봤더니 어쨌다? 디스인플레이션 단어가 그 연준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얼마나 많이 나오나 봤더니 한 번도 안 나왔대요. 대신 이런 말만 나왔어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상회하는데 노동시장은 또 튼튼해.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 인상 그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겠구나. 약간 매파적인 내용이 있고 물론 비둘기파적인 내용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 시장이 좋아하고 연준도 이렇게 보는구나 하고 우리가 오해했던 디스인플레이션은 단어, 파월이 그렇게 얘기했던 단어는 실제 FOMC 회의할 때는 전혀 없었다. 거짓말 친 거죠? 가장 큰 빅엿입니다. 시장을 완전 속인 거죠. 왜 속였을까요?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아까 말한 그 동영상들 중에서 2월 1일부터 그동안 석 달 동안의 과도기가 끝나고 뭔가 변화가 왔다. 미국 전술에. 그 변화가 뭡니까? 제가 예전 그래서 신년 특집 영상글 4부작에서 마라톤의 백악관에서 하면서 그때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고 개방하면서 오미크론이 시골에 춘절 중국 설날을 거치면서 속속들이 다 해서 그 시진핑의 주 지지층인 저 시골 오지산골 시골의 나이든 노년층들이
다 오미크론으로 빵빵 쓰러졌어야 되는데 중국이 오히려 더 카운터 펀치를 맞기 전에 이마를 먼저 내밀어 가지고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처럼 더 빨리 퍼지게 만들어 가지고 재빨리 면역 장벽을 만들면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를 1월 말에 춘절 끝나면서 확인이 됐어요. 그 순간 바로 미국이 태세 전환했죠. 오미크론으로 얘네들 뒷발 잡는 거, 발목 잡는 거는 아무래도 물 건너간 것 같다. 그러면 얘네들이 앞으로 경제 회복을 막 하려고 하는 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지금 당장 전 세계가 중국이 전부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는데 작년 말까지 그랬잖아요. 근데 중국만 살아날 것 같다면 전부 중국에 가서 장사하려고 줄 서겠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러시아, 중국 묶어갖고 경제 제재하고 자기들보다 죽여놓으려고 하는데 다른 제3세계 국가들이 전부 중국하고 가서 무역하고 장사해야 우리도 지금 경기 침체 벗어나고 살아난다 하면서 자기 말 안 듣고 중국하고 친해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그때 유치한 자존심 싸움이라고 했죠. 미국도 자기들도 아니 중국도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더 잘 나가고 경기 침체 하나도 없이 잘 나가는 것처럼 골디락스 노랜딩 시나리오처럼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정책적으로 바이든도 국정연설에서 같은 얘기를 했고 그때 제가 기사 보여드렸죠. 옐런도 며칠 만에 불과 말을 확 바꾸죠. 그때 뭐 1월 27일 기사하고 2월 초 기사 일주일도 안 돼서 말이 확 바뀌었죠. 제가 쇼츠로도 만들었는데 그리고 파월도 갑자기 디스인플레이션 하면서 이 난리를 친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동안 그 과도기를 위한 물가 지수들은 전부 실제보다 너무 과장되게 거의 오차 범위로 한참 벗어나갖고 조작의 수준으로 잘못됐다는 게 드러났고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믿어 마지 않았던 마지막 설거지 막차 태울 때 파월이 저렇게 뭐 디스인플레이션 얘기했으면 끝난 거지 하고 들어왔던 그 디스인플레이션 단어조차 실제는 있지도 않은 단어였다라는 게 나왔어요. 아유, 목 아프다 벌써.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결국은 파월도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가 있죠. 기축통합 패권을 이어가려는 이번 지구 정치 작전의 일개 하수인일 뿐이에요. 여기 제가 이거 뭐 재작년 말 작년 초부터 얘기한 거죠. 얘도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숨은 디테일 한번 볼까요? 이거 아시죠? 디테일. 사실은 2월 1일부터 아니 1월 달부터 설거지 중이었어. 설거지 준비 중이었어. 근데 시장 모멘텀이 정말 좋아진 줄 알고 이 사람 들어왔죠? 네. 뭐 하냐라고 안 쳐다봐요. 설거지 하냐라고요? 감히 나한테 작업을 쳐? 날 설거지해? 하니까 시장이 뭐라고 해요? 투자는 자기 몫이지 어디 와서 화풀이야. 그러죠? 인연이 한번 더 때리려고 했는데 이 남자가 말립니다. 야, 말이야 바른 말이지. 네 투자는 자기 결정 자기 몫이지 어디 와서 지금 깽판이야. 진상짓이야. 이 남자가 누구예요? 맞습니다. 파월입니다. 디스인플레이션 얘기하면서 얘도 지금 시장한테 그런 또 그 암묵적 동조를 하면서 지금 시장한테 등쳐먹었잖아요. 사기 쳤잖아요. 얘가 더 나빠요. 사실은 파월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2배로 맞아야죠. 이게 경제 방송인지 이게 코미디 방송인지. 자, 아무튼 파월도 결국은 누가 시켜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뒤에 숨은 검은 경제 금융 배후 세력이 저는 했다고 보지만 일단은 그 명령을 받은 바이든의 지시가 있었겠죠. 바이든이 왜 그랬나 가서 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했는데 이해는 해요. 바이든도 사실은 뒤에서 시킨 대로 했겠죠. 근데 아무리 이분이 저보다 연세가 한참 많으신 아버님 뻘이지만 제가 이 지구인들을 대표해서 멀쩡한 서민들을 대표해서 차마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 바이든을 보내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한테 뭐 어떻게 주먹질을 할 수는 없고 이마에 딱밤을 한 대 날렸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제 가운데 손가락으로 아주 딱밤을 크게 한번 아프게 날렸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바이든 이분이 어쨌든 일정이 바빠가지고 유럽으로 이제 바쁘게 건너가가지고 나토들 만나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마에 딱밤 자국 보이죠? 좀 멍이 들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술 안 먹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시황 분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목, 오늘 두 번째 제목이 뭔가요? 아까 파월 네가 더 나빠 그래서 어쩌라고 이건 알겠는데 이미 빌드업은 끝났다. 이것은 사실은 국제정세인데 오늘 날짜가 2월 24일이고요. 이것이 작년에 우크라이나전이 터졌던 날짜인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2월 20일 동안 2월 2일부터 지금 오늘까지 20일 동안 엄청나게 빠르게 빌드업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저는 어제 시황이 좀 올랐다가 내렸다가 엔비디아 때문에 올랐다 내렸다 왔다 갔다 했는데 어제 거는 그냥 보실 분 보세요. 지금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안 볼 겁니다. 저는 다음에 봐도 되고요. 이런 거는 오늘 국내 시장은 또 안 좋았네. 왜 그랬을까요? 어제 그렇게 많이 안 좋은 건 아니었는데 미국 시장은 선물은 또 좀 내려갔고 근데 엔비디아가 내려가진 않았겠지. 엔비디아 어제 무서웠습니다. 14% 얘네들이 끌어올렸죠 어제. 자 중요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이것도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2월 24일 오늘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지금 이제 얘네들 일어나기 시작하겠네요. 이제 새벽이 밝아오고 있겠네요. 조금 지나면. 그럼 걔네들이 2월 24일이 시작되죠? 아마 유럽 시간은 어떻게 되나? 벌써 시작했나? 벌써 시작했네. 지금 아주 그동안 공들이 엄청나게 빠른, 제가 지금 거기에 맞춰갖고 그래서 2월 달에 그 전쟁 동영상들을 다 끝내려고 했는데, 엊그저께 프롤로그까지 해가지고 3편밖에 못 만들었네요. 근데 2월 24일이 이제 됐으니까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진 보십시오. 요새 뉴스 대충은 보셨을 거예요. 바이든이 유럽 건너가서 여기저기 또 돌아다녔죠. 그 중에 몰래 비밀 작전으로 이 전쟁 중에 미사일과의 포격을 막고 있는 여기에 손수 아주 비밀리에 우크라이나에 갑자기 가가지고 젤렌스키한테 선물도 돈도 많이 지원해주겠다 하고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그 우크라이나 군대 희생자들의 추모 앞에서 서로 우는 젤렌스키를 안아주면서 같이 울면서 달래주는 사진입니다. 가슴이 진짜 찡하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지도자들끼리 이런 감정적인 이런 교류를 하는 거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리 뭐 안 됐다 어쩐다 해도 어떤 그 외교적인 입장에서 가만히 앉아서 헌화하고 고개 숙이고 묵념하고 그러는데 거의 이거는 이산가족 만나듯이 정말 감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아주 드문 일이죠. 정말 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름 다들 자기 영역에서. 오늘 내일 준비된 이벤트가 뭔가 알아봅시다. 오늘 바로 2월 24일 이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엄청 빠르게 빌드업을 한 게 뭔가 보자고요. 오늘 중국이 그동안 러시아 무기를 은근히 지원하고 있었다라는 거기를 자기들이 모은 첩보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전 세계 앞에서 공개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대요. 오늘 첩보 공개를 만약에 검토해가지고 공개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국은 확실히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그동안 자기들이 부인한 것과 달리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있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 세계가 중국을 경제적으로 더 압박하고 그동안은 미국 혼자 그 반도체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지고 중국을 경제적으로 제재하고 압박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다 같이 하자 이거겠죠? 러시아 제재하듯이 서구권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세계의 공급망은 더 단절되는 거고 중국하고 장사 많이 하던 나라는 점점 더 먹기 힘들어지는 거고 한층 더 올해는.
그리고 당연히 공급망이 더 분리가 되니까 코로나하고는 이제 아무 상관없이 완전히 전 세계가 반으로 진짜로 딱 갈려가지고 경제가 막히면서 이 공급망 인플레는 절대 풀어지지 않고 앞으로 10년은 갈 거기 때문에 점점 인플레는 10년 동안 안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금리도 안 내려오고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새로운 뉴 노멀이 될 거예요. 지금 물건들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중고라고 해도 웬만하면 버리지 마시고 잘 저기 창고에 쟁여두고 고쳐서 잘 쓰세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물건들 하나하나 값이 귀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아이쿠. 어디냐. 예. 그거를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직접 얘기했죠.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 전쟁을 도와주는 군사물자가 아니라 직접 그 군사 무기, 살상 무기를 지원을 검토한 이게 얼마나 사실에 근거한 첩보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도 막 흘렸어요. 요 며칠 사이에. 거의 그러면은 사실상 뭡니까? 미국과 서구 연합 때 러시아 중국 연합의 세계 대전이라 이거죠, 사실은. 네. 자, 여기 보십시오. 미국은 지금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가능성을 자꾸 사실처럼 얘기하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거는 절대 우리가 참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다. 빨간 선 넘지 마라. 레드라인이 될 것. 근데 그런 얘기를 상원온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북한은 이미 레드라인 넘었다고 지금 찝었죠. 인공위성으로 찝었을 때 저기 와그너 그룹이 뭐 여기 시베리아 철도 따고 북한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뭐 포탄이랑 그런 거 구식 포탄 그런 거 가져가는 것 같다. 저번에 첩보위성 사진을 공개했잖아요. 물론 그 사진에 뭐 포탄은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냥 이렇게 만났으니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예. 이미 북한은 뭐 싸잡아 넘겼고요. 이제 중국을 지금 엮으려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중국이 만약에 빼도 박도 못하게 러시아에 정말 치명적인 군사적인 지원을 해준 것 같다. 군수 물자나 살상 무기까지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게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면 그때는 중국이 지금 리오프닝에서 뭐 하반기에 뭐 일어나고 그게 문제겠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그 러시아 제재하듯이 하나하나 올해는 중국을 경제적으로 하나하나 1년 내내 이거저거 조금씩 더 제재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 살아나겠어요? 워렌 버핏이 급하게 팔아치웠죠. TSMC도 한 달만 단기 투자해버리고 비아디 자동차 지금 더 뭐 하반기 때 뭐 리오프닝 되고 더 뭐 전 세계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뭐 85% 털어버렸죠. 이 할아버지가 평생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인데 단기 투자 안 하는 사람인데 자 이미 뭐 이렇게 뭐 자기들이 이 벌써 한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이런 기사도 나왔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어디서 이 정보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중용도 상품 저기 산업용인데 군사용은 아니고 산업용인데 여차하면 그거 딱 뽑아가지고 미사일 같은 무기에다 끼우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뭐 반도체나 뭐 특별한 것들을 이미 중국이 러시아에 엄청나게 팔아먹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기들 서구 연합의 눈으로 볼 때는 눈속임으로 팔아먹은 거예요. 겉으로는 산업용이야 주는데 사실은 얼마든지 러시아가 갔다가 부품 거기서 뽑아다가 군사용에 넣어가지고 써먹을 수 있었다 이거죠. 그렇게 본다 이거죠. 그래서 뭐 군복, 방탄, 조끼, 전투 헬멧 등도 사실은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다고 정부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CIA 정말 요새 일 많이 하죠. 옛날에 냉전시대 끝나고 CIA 전부 구조조정돼갖고 예산도 줄어들고 했는데 요새 어디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원이 충원되고 예산이 그렇게 늘어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열일하고 일을 잘하죠? 혹시 빅테크에서 그만둔 애들 여기로 다 스카웃 됐나?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EU하고 같이 지금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EU 외교수장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중국에. 레드라인 넘지 마라. 난리를 쳤죠. 거의 지금 분위기는 넘지 마라 어쩌라 경고하지만 거의 확정됐어요. 중국 너희들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전쟁을 엄청나게 니들이 지금까지 러시아를 지원해줬다. 지금도 하고 있다. 이거 못 참어. 니네 이러지 마.
작년에는 시진핑하고 중국이 푸틴이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거리를 굉장히 뒀습니다. 러시아하고. 그랬죠? 왜 그랬나요? 같이 엮여가지고 러시아처럼 제재받을까봐. 그랬죠. 그래서 푸틴이 엄청나게 서운했었죠. 근데 이제 보니까 어떻게 거리를 두려고 해도 어떻게든 엮으려고 하죠? 이미 엮인 것 같죠?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는 대놓고 왕이가 지금 모스크바 가가지고 푸틴 만났죠. 엊그저께. 그리고 봄에는 시진핑도 갈까 말까 지금 하고 있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얘네들끼리 뭉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피해를 덜 보죠. 결국은 2월달 내내 2월 1일 2일날 저기 FOMC에서 지금 파월이 디스인플레이션 얘기한 것부터 그때부터 작전 들어가면서 사실은 2월 1일부터 달러화가 바닥 찍고 쫙 오르기 시작하고 모든 물가지표 통계지표도 이제 본 게 잘못됐다 하는데 지금 중국을 엮어가지고 올해 이제 러시아처럼 죽여놓겠다라는 작전이 불과 한 달 만에 맞죠? 1월 말 춘절 끝나고 중국이 오미크론에 발목 잡혔나 안 잡혔나 봤다 아닌 것 같다 하니까 엄청나게 2월 1일부터 바쁘게 움직인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2월 24일 딱 될 때까지 세팅이 끝난 겁니다. 어떤 세팅인가요? 2023년 올해 한 해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를 이 전쟁에 다 참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2차 대전, 1차 대전 때하고 똑같죠? 그때 뭐 오스트리아 황태자 뭐 살해하려는 그 살해 사건이 났는데 그게 이제 도화선이 돼가지고 결국은 모든 나라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 참전해가지고 유럽 전체의 세계대전으로 번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진주만 습격하고 하면서 아시아 전선까지 보면서 완전 2차 세계대전도 되고 막 그랬잖아요. 돌아가는 꼴이 비슷하죠? 물론 1, 2차 세계대전처럼 크게 빵빵은 안 터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은 핵이 있거든요. 핵이 정말 이 억지력이 많습니다. 어디 한 군데를 터뜨리면서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거는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들 은근히 그 억제력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건 그거보다는 경제 전쟁이잖아요. 전부 2편 저편으로 올해 이제 2월 끝나고 3월부터는 제가 볼 땐 거의 99% 확정인데 그러면 이제 쉬운 말로 우리는 중국하고는 이제 무역 끝나는 거예요. 미국에 줄 서게 되는 순간 거의 그렇게 봐야죠. 사실 지금 이미 절단 나 있죠. 반토막 나 있죠. 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이제 엄청나게 터지는 정도가 아니고 새우가 이제 멸종되려는 그 정도입니다. 지금 이 뭐 어디서 이렇게 감히 겁도 없이 세계대전을 입에다가 올리는 이런 화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젤렌스키가 엊그제 한 말이에요. 젤렌스키가 뭐라고 했냐면요. 중국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해서 입장 잘 해라. 만약에 너희들이 러시아에 살상무기를 제공한다면 그것은 곧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뜻이고 중국 너희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얘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말 꺼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실제 세계대전 전쟁이 빵빵 안 터져더라도 경제적으로는 경제전쟁으로는 세계대전으로 끌고 가겠다고 이미 플랜이 나오고 지금 세팅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도 그동안 어떻게 휴전을 해볼까, 돈바스 지역만 먹고 끝내볼까, 뭐 이쪽에 이제 괴뢰 정권 세우고 좀 쉬어볼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겠죠. 그런데 지금 엊그저께 바이든이 유럽으로 넘어가가지고 폴란드랑 뭐 나토랑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젤렌스키한테 가서 이 얘기 하니까 푸틴이 딱 봐도 물러들 땐 없겠죠. 갈 때까지 가자는 거겠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푸틴도 저번에 엊그저께 저기 뭐 전승 행사인가 거기 가가지고 우리도 끝까지 싸운다. 핵을 뭐 우리도 핵을 뭐 더 이렇게 핵협정 그 뉴스타트 조약에서 빠져나와서 독자적으로 핵을 운용할 것 같이 막 러시아도 똑같이 대응을 했죠. 일촉즉발로 지금 서로가 이제 막 블러핑을 하면서. 근데 왜 그랬냐? 러시아가 차마 물러설 수 없게 만들었어요. 바로 그 전날에. 어떻게 했냐면은 바이든이 가가지고 키이우 가가지고 비밀리에 가서 $5억 군사 지원 약속하겠다.
앞으로 뭐 전쟁 끝나지 않겠다는 거죠. 확실히 미국이 가서 그 얘기를 해줘. 그 다음에 폴란드에 그 러시아하고 접경에 있는 그 발트의 삼국부터 해서 우크라이나부터 해서 폴란드부터 해가지고 이쪽에 쭉 그 모스크바가 사정권에 들어가는 그 나라들 있잖아요. 나토 나라들. 거기 그 안보회의 하는데 직접 바이든이 참가를 합니다. 참고해서 나토의 동부전선을 강화하는데 미국이 엄청 신경 써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세요. 이거 예전에 노드스트림 때도 한번 얘기한 건데, 야, 러시아잖아요. 러시아인데 러시아 수도가 모스크바가 여기입니다. 이쪽에 보세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라루스는 이제 완충지대로 있고 우크라이나가 있잖아요. 그 뒤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폴란드 있고, 그죠? 이 동부전선, 러시아하고 맞닥뜨린 동부전선에 이번에 그 푸틴이 처음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도 예전부터 여기서는 얘네들은 나토에 가입 안 시키고 절대 이제 이 중립국이나 나토 회원국이 아닌 상태로 놔두겠다 했는데 그거를 계속 조금씩 나토에 가입시키면서 신경을 긁었죠. 그리고 여기다가 최신 모스크바까지 한 번에 포격하고 요격할 수 있는 최신 무기들을 여기다 미사일까지 갖다 놓습니다. 나토에서. 폴란드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모스크바가 화가 난 거예요. 자꾸 모스크바 성질을 건드렸었죠. 근데 가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해주겠다 하고 요런 데 가서도 미국이 직접 가가지고 요런 데 또 미국의 최첨단 무기들을 지원해서 여기 이게 방어진을 철저하게 딱 피는데 일조를 해주겠다 하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이제 또다시 미국의 최첨단 무기들이 건너와서 여차하면 모스크바 한 방에 때릴 수 있게 계속 더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푸틴이 휴전하자 하는 게 말이 되겠어요? 암살당하지 그러면? 수도를 한 방에 때려버릴 수 있게 지금 이렇게 더 정비를 하고 더 돈을 갖다 무기를 투자하겠다고 어제 바이든이 했는데요. 그 다음날 그 행사에서 푸틴이 무슨 모습을 보여야겠어요? 당연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야겠죠? 서로 물고 물리는 거죠.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콘서트 했죠. 푸틴이. 공중 집회를 열어 내부 결속을 가졌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등 서방 진영의 패권주의와 집단 대결에 공동 대응할 자 이제 서로 정말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물러날 데가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전술핵 그걸 딱 태워가지고 비행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거, 군함에서 발사하는 거 세 가지 이번에 지금 다 띄우고 있죠. 러시아가. 예. 그러니까 나토는 어떻게 합니까? 나토는 또 전투기, 공중무기 우리가 지원해줘야 된다. 바람 잡고 있죠. 예. 제가 이 전투기 지원하게 되는 순간은 세계대전으로 번진다고 제가 글을 썼어요. 언제? 작년 우크라이나전 터지고 보름인가 한 달도 안 됐을까 제가 썼을 거예요. 제가 아마. 네, 기사 하나 그때 제가 가져오면서 찾을 수 있을까? 잠시만요. 네, 이겁니다. 제가 작년 3월 9일 날 썼던 글이네요. 제목이 3차 대전을 원하는 놈들이 있다. 제가 왜 그때 이런 생각을 했냐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미그 29기를 지원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잠깐. 근데 이게 나중에 서로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미국하고 폴란드 측이 다 서로 갑자기 더 이상 정확한 설명을 안 해주고 흐지부지 일이 끝납니다. 그때도 폴란드네요. 그러죠? 예. 폴란드가 지금 제일 우크라이나가 넘어가면 다음 자기들이 공격받을까봐 굉장히 제일 그 GDP에 비해서 많은 돈도 저기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주고
가장 미국이 앞에서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있죠.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그때도 폴란드였어요. 그래가지고 전투기를 이거 다 이제 자기 독자 지원이 아니고 나토하고 협상도 안 된 건데 결국은 뒤에서 미국이 바람는 거죠. 그래서 자국에 전투기를 해야겠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가면은 그거는 정말로 이거는 제 생각인데 3차 대전으로 번지기를 원하는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거는 그때 한번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안심이다 했는데 지금 1년 가까이 지난 지금 오늘 이 얘기가 또 나오고 있네요. 그러죠? 결국은 세계대전으로 경제전쟁이든 간에 세계대전으로 번지기에 하고 싶은 마음이 누군가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 거의 막 한 몸같이 지금 움직입니다. 새로운 지금 대러시아 1주년 침공 1주년 맞아갖고 대러시아 추가 제재안을 미국하고 EU가 동시에 지금 내놓겠다고 검토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번에 다른 게 뭐냐면 러시아한테 가하는 제재를 우회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눈에 안 띄게 러시아를 지원해주고 있던 그런 것도 다 자기들이 찾아내가지고 촘촘한 제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뭔 얘기입니까? 중국을 겨냥한 거죠? 중국을 겨냥한 거예요. 중국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네요. 이외에 러시아의 군수품과 군사 정보를 판매하는 중국 기업, 이란 기업도 이번 제재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이미 알려졌대요. 제가 그때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4개라고 그랬죠. 일단 그 4개 물고 들어간 걔네들 지금 연대로 지금 꼼짝없이 잡아넣은 겁니다. 지금 거기를 제재하겠다는 거예요. 경제적 제재를. 제재를 하게 되면 그 나라의 그 기업 산업도 문제지만 거기하고 교류를 하고 무역을 하던 우리 서방 자유의 진영의 기업과 산업들도 이제 돈줄 막히면서 난리 나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애국주의, 국수주의 그런 게 막 양극화되면서 판치게 되면 개성공단 예로 들었었죠. 입도 뻥긋 못하고 거기에 묻혀가게 된다고. 나왔네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이나는 1년 맞아가지고 추가 제재하겠다. 중국에는 경고, 뭔 경고했겠어요. 너희들 지금 우리가 두 눈 크게 뜨고 보는데 러시아 좀이라도 우리가 우리 기준에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뭐 지원해주고 뭐 그런 게 있다 움직임이. 이제 긴장해. 다음 타자, 다음 빠따는 너야. 물고 들어간 거죠. 이게 한 달 동안 세팅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돌직구 아예 날렸어요. 며칠 전에 미 국무부 부장관이 나와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너희들 이중적으로 무제한 협력을 하는 것 같다. 우리가 볼 때 정말로 우리가 지금 조사 들어가서 그거는 정황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 중국 너희들도 이제 세팅했죠.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는 아까도 비슷한 얘기 나왔었지만 이미 그런 뉴스가 그 전에 한번 흘러나왔었고요. 이러고 저러고 있대. 이미 중국이 러시아를 이런 식으로 나한테 도왔대. 술렁술렁. CIA 같은 데서 정보를 흘렸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때 얘기할 때 한창 그 전에 국제정세 얘기할 때 유럽의 예를 들면서 유럽의 그 우리 슈퍼마리오 브라더스가 친미파들한테 넘어가서 미국 장단을 발맞추면서 유럽 경제가 넘어지기 전에 자기들의 실속을 채우려고 IRA 그 미국 보조법에 맞춰가지고 엄청나게 서로 수싸움하고 있었다고 했죠. 거기서 나왔던 게 탱크 문제였잖아요. 탱크를 지원하네 마네 하면서 누가 먼저 지원하냐 마냐 너부터 보내라 보낼까 말까 막 하면서 지금 간 보면서 서로 기싸움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죠. 그래서 이게 무슨 경제 채널이야 무슨 밀리터리 채널이야 뭔 놈의 탱크에 대해서 이렇게 진심이야 얘는 했을 텐데 그 중요했거든요. 그랬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EU가 요 며칠 사이에는 이렇게 말을 잘 들으면서 미국이 하잔 대로 딱 이렇게 보조를 맞춰주냐고요. 여기 보세요. 며칠 전 나온 기사인데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이런 레오파드 2 전차를 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때까지 그거 숫자 맞춰서 못 줄 것 같아. 또 한 발 버텼습니다. 얼마 전에 못 주겠다. 폴란드에서 주겠다는 레오파드 전차도 사실은 구형 전차고 당장 못 쓰고 그거 엄청나게 수리해서 써야 된대요. 고물 갖다 주는 거죠. 이거 왜냐면 미국도 뭐 지금 주겠다고 말은 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뭐 3월 말이나 4월이나 갈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게 많이 주는 겁니까? 독일하고 저기 유럽이 다 합쳐갖고 100몇 대인가 줄 거예요, 이번에. 그 100몇 대면 전황이 뒤집어집니까? 그러지도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탱크들이 문제가 많아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독일은 이렇게 갑자기 또 못 주겠다고 서로 미국하고 서로 누가 먼저 주냐 뭐 그런 거 가지고 기싸움하고 지금 수를 쓰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말을 잘 듣냐 이거죠. 여기 보면 유럽연합이 러시아가 전쟁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전투기나 드론에 들어가는 부품들 그런 것까지 다 이번에 수출 금지를 추진하겠대요. 세게 나오죠. 이걸로 인해 갖고 지들도 경제적으로 유럽도 손해보는 게 있는데도 미국 편에 서갖고 이번에 굉장히 세게 나간단 말이에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탱크 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밀당하던 애들이 왜 이렇게 변심했냐는 거죠. 유럽 전체가. 그러면서 특히 북한, 중국, 이란 딱 나오잖아요.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이라고. 북한, 중국, 이란 등에 대해서도 너희들도 지금 러시아를 슬쩍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너희들도 가만 안 둬하는데 EU도 똑같은 말을 해요. 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EU가 이렇게 또 미국에 확 달라붙게 됐을까요? 지금 요 기사를 보면 숄츠가 우리 독일 숄츠 아저씨가 나왔는데 시대전환을 선언하면서 러시아 침공에 대해서 이건 중대한 시대전환이다 하면서 자기들이 이것은 연방군이 부활한 거다 서구 연합에 그러면서 유럽의 안보를 자기들이 책임지겠다 독일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갑자기 미국하고 같이 이 세계적인 전쟁 기류에서 자기들도 한 목소리 내겠다고 굉장히 미국 친화적으로 숄츠까지 갑자기 나왔습니다. 며칠 만에. 왜 그러냐면 드디어 이걸 이뤄냈어요. 국방비를 GDP의 2% 이상 지출하면서 유럽에서 누구보다 강한 군사 강국이 될 그 기초를 마련했어요. 제가 예전에 이 처음 러시아 전쟁에서 독일이 처음 그 러시아 제재를 하자고 작년 3월에 했을 때 독일하고 프랑스가 끝까지 저거 반항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반항하는데 그때 결국은 끝까지 독일이 러시아 제재, 경제 제재, 에너지 금수 조치에 저기 동참 못하겠다 하다가 마지막에 일주일 만에 슬쩍 자기도 튕기다 들어간 게 뭡니까? 전범국인 독일이 어떤 나라보다도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GDP 예산을 많이 써가지고 앞으로 다시 군사 강국, 국방비를 많이 쓰는 유럽에서 그게 같은 이웃나라, 유럽 나라들이 미국이 인정해주고 동의해주고 용납해주는 거를 원했던 겁니다. 한 나라가 경제만 살아나면 안 되잖아요. 자주국방력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전쟁을 예전에 일으켰다 패전한 전범국 일본이나 독일은 그게 아직도 안 되거든요. 옆 나라들이 그거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잖아요. 근데 독일이 그때 은근슬쩍 그런 계획을 내비쳤어요. 앞으로 우리가 GDP의 몇 프로 이상을 국방비에 써서 유럽에서 이런 군사 강국이 되겠다. 근데 아무도 거기에 토를 안 다루고 다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독일도 그래 그럼 나도 러시아 제재하는데 한번 참가해볼게 하고 뒤늦게 맨 마지막에 들어왔던 거거든요. 오늘 그게 요 일주일 사이에 확실하게 한 번 더 미국하고 얘기가 오간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모든 유럽도 다 인정을 해준 거고 이제 너희들 독일이 비록 2차 대전 때 패전한 그 나치 국가였지만 실제적으로 EU의 경제를 다 끌고 가는 EU의 사실이 되장이 돼버린 거고 그동안 영국하고 프랑스가 그렇게 싫다 했지만 지금 이제 영국은 끝났고 프랑스하고 이제 독일이 같이 예전엔 앙숙이었지만 얼마 전에 내각 전체가 막 서로 다 가가지고 같이 한 나라처럼 막
뭔가 그 우위를 과시를 했잖아요. 독일 슈퍼마리오 브라더스가. 근데 이제 독일도 확실하게 유럽의 맹주가 된다 이게 인정받은 거예요. 아무도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이제 독일도 확실하게 그래 이거 버틸 수 없는 거고 바꿀 수 없는 세계적인 기류라면 이왕이면 여기서 자기들이 빼먹을 건 빼먹겠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거? 독일 입장에서는 다시 그 전범국의 오명을 싣고 자주 국방 강국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작년 3월에 이걸 보고 3월 말이었나 그때 또 글 하나 썼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얘기한 게 일본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일본도 결국은 똑같이 그 당시에 일본이 제일 먼저 러시아하고 굉장히 많이 교역이 얽혀 있고 중국하고도 얽혀 있고 해가지고 그거 하면은 경제가 파탄 나는데도 아주 미국 눈에 들려고 온갖 아부짓을 제일 먼저 막 그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하면서 나왔거든요. 그거 보고 분명히 둘이 미략이 있구나. 그 미략으로 받는 대가가 뭘까 봤는데 그로부터 이제 한 보름이나 한 달 뒤에 대충 윤곽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자위대가 아니라 수동적인 자위대가 아니라 외국을 선제 타격까지 할 수 있는 아시아 최고의 군사 강국으로 중국을 제외하고 다시 태어날 것이다. 원래는 그렇게 하려면 필리핀부터 해서부터 한국부터 해가지고 그 전쟁 피해를 봤던 그 국가들이 지금 뭐 강제징용 배상이나 뭐 그런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이나 뭐 범죄 인정 같은 게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해줄 리가 없는데 그게 지금 미국의 용이나에 그냥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작년 12월 전에 돼버렸잖아요. 저도 그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거든요. 결국은 됐죠. 독일도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뭔가 또 하나 떡고물이 갔으니까 금방 유럽이 반대하던 나라들이 전부 한 마음으로 뭉쳐가지고 이번에 또 여기에 발을 맞춰준 거죠. 그리고 가장 큰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유럽이 자꾸 그 러시아 제재하는데 미국이 하자는 대로 가게 되면 유럽은 에너지 위기가 오고 인플레가 오고 경기가 침체될 것 같으니까 끝까지 안 하려고 반대들 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 말만 잘 듣고 협조해주면 나중에 유럽 너희들 절대 우리가 내팽개치지 않고 꼭 챙겨줄게 하면서 유럽이 그 미국이 유럽을 살살 꼬셨던 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작년 내내 마셜 플랜 얘기했었죠. 마셜 플랜이 뭔지는 한번 모르시면 혹시 찾아보십시오. 그거 2차 대전 때 똑같아요. 지금 왜 이걸 3차 대전이라고 지금 저는 보냐면 마셜 플랜도 그때 보면은 지금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게 끝났을 때 그거를 재건하려면 어마어마한 그 사업이 들어가잖아요. 그 이권 사업이거든요. 그때 이제 어마어마한 그 미국이 여기서 그때 2차 대전으로 완전 폐허가 됐던 유럽의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마셜 플랜에서 유럽 복구 사업이죠. 전후 복구 사업. 그거를 이렇게 한 것처럼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전이 끝나게 되면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마셜 플랜을 해줄 거다. 그 마셜 플랜이 필요하다 해서 JP 모건이 그때 처음으로 작년 4월쯤인가 하도 유럽이 미국이 하자는 대로 안 따라오니까 바이든이 직접 그때 유럽으로 날아가고 설득하고 있었고 뒤에서 JP 모건이 마셜 플랜이 미국을 해가지고 나중에 유럽을 도와줘야 된다 말을 꺼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들어간 거고 그 이후에도 한 두세 번 더 나왔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제 블로그 글들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중국을 잡기 위해서 2월 달에 이렇게 한 달도 안 돼서 급하게 세팅을 하면서 이번에는 마셜 플랜을 운만 띄운 게 아니라 실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쟁은 아직 언제 끝날지 감도 안 잡히는데 뭐가 있었냐면 언제 있었나 봅시다. 날짜 보면 2월 17일입니다. 2월 중반에 이게 있었죠. 그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무역 박람회라는 게 있었어요.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이거를 이때 2월 중순에 엽니다. 그래가지고 22개국에서 3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해요. 우리도 이거 굉장히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런 이권 사업이 없어요. 규모가 아주 천문학적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세계 최대 건설 현장이다.
나중에 복구 사업을 하려면. 이 복구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한 나라가 전쟁으로 쑥대밭이 되면 그 나라에 뭐 물자를 대주고 그 나라를 복구하는 사업 때문에 옆 나라가 엄청난 부자가 되잖아요. 한국 전쟁 때문에 패전국으로 망해 있던 일본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 옆에서. 맞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확실하게 구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런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예전 작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런 저기 우크라이나에 저기 투자하는 이런 거에 어떤 말문을 텄었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독일과 프랑스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앞으로 마셜 플랜처럼 너희들한테 큰 자리 한 몫을 줘서 너희들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데 큰 도움을 주겠다고 미국이 그동안은 말로만 꼬셨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런 거 자리를 딱 열어가지고 확실하게 어떤 지원 계획을 보여주니까 유럽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그래, 미국 말 한번 들어주자 하고요. 자, 프랑스 대통령은 이때 자국 기업, 프랑스 기업 700곳 이상을 모아가지고 우크라이나 전후에 자기들이 700개 기업이 어떻게 들어가서 뭘 할 건지는 여기서 다 플랜을 다 짜버렸어요. 그건 뭔가 지금 떡고물을 받은 거죠. 정부 차원에서 이 기업들을 보증해주겠다. 이거는 아주 나라의 국운을 건 사업으로 앞으로 가겠다 이겁니다. 독일도 자기 나라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고요. 막 이렇게 해요. 언제 이게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지는 모르지만 미리들 이렇게 주겠다고 김칫국 마시면서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우크라이나에 이런 사업을 우리가 지원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권을 따고 그런 거 다 지금 자기들끼리 나눠먹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모펀드 이런 국가적인 이런 약속을 받지 않은 일반 사모펀드 기업들은 가보니까 지금 당장 이걸 하겠다고 약속하는 기업들은 없었어. 관심은 보이는데 왜?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고 지금. 그죠? 자금을 누가 관리하냐도 중요한데 이게 유럽이 될지 미국이 될지 어떤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가 될지 논의 중인데 어쨌든 이런 큰 떡밥을 진짜 눈에 보이게 던져놨어요. 그래서 EU는 이번에 똑같이 중국하고 같이 교류를 해야만 EU가 살아나는데 마샬 플랜 여기에 넘어간 겁니다. 넘어가서 중국을 철저하게 앞으로 러시아하고 묶어서 경제 제재를 하자는데 유럽도 넘어간 거예요. 결국은. 그래도 아직 유럽하고 미국의 그 IRA 보조금 문제 그건 아직 계속 남아있죠. 서로가. 재건 논의가 지금 전쟁 1주나 앞두고 이렇게 난리가 났다. 이렇게. 프랑스 대통령이 제일 신났대요. 여기서. 이탈리아와 독일도 지금 행사를 막 재건을 위한 행사를 계속 열면서 사업 설명하고. 자, 여기서 이제 결국은 유럽이나 이런 애들은 다 지금 미국 맘대로 지금 해가지고 중국을 잡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전 세계 나라들, 다른 나라들은 관망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 다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죠. 같이 제재하게. 어딥니까? 턱 까놓고 중동, 아프리카, 남미거든요. 여기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국제적인 분위기를 잡아야 돼요. 그거는 이제 G7이 아니라 이제 주로 G20부터 해서 아시아부터 해서 그 줄 세우는데 항상 그 앞잡이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가 뭐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주로 IMF였죠. IMF는 경제기구인데 굉장히 요 1, 2년 사이에 와서 정치기구처럼 아주 정치 색깔을 많이 띠고 대놓고 이제 미국 따까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인도에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회의가 또 열립니다. 네.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개발도상국 채무, 중동하고 아프리카 뭐 남미 이런 나라 지금 달러 강세 뭐 인플레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부도 날려는 나라가 지금 몇십 개가 있죠. 몇십 개가 있는데 그 나라들이 또 1대1로 때문에 중국 부채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 지금 중국 부채 탕감해줘라. 세계가 중국 니네 때문에 지금 난리 날 것 같다. 그거 탕감해주기 전에는 IMF도 구제 못해줘. 지원 못해줘.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중국은 근데 거기에 아마 걸려있는 돈이 3조 5천억 달러인가 될 겁니다. 중국이 이거 탕감해주면요. 중국 경제는 정말 절단나요. 잘못하면. 이거 이렇게 해주고 싶어도 못해요.
물론 그거를 뭐 항만이나 뭐 기관시설로 받아간다는데 받아가가지고 거기서 그만한 그 이득을 다시 회수를 하려면 그게 몇 년이 걸리겠어요. 그 운영에서 기관시설 운영에서 회수하려면 그 전에 그 돈 많은 돈을 빌려준 중국의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는 일단 어떻게 됐느니까 그만큼 대차대조부에서 이 손실이 딱 나면서 완전 부도 나는 거죠. 그렇게 함부로 저기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계를 살리자 하면서 중국 니네 망해라 하고 압박을 주는 거예요. 이런 회의할 때마다 가가지고 부채 탕감해줘라. 보세요. 2020년부터 이렇게 하면서 채권국 모임끼리 모여갖고 해주자. 개도국에 뭐 빚을 탕감해주자 하는데 최대 채권국인 중국은 당연히 못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못하겠다고 한 건데 이번에 지금 오늘 내일 사이에 또 중국을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압박을 할 겁니다. 분위기를 이렇게 잡아가는 거죠. 전 세계 분위기를. 세계가 이렇게 힘든데 이거는 앞으로 빵빵 터지면 달러 강세 탓이 또 있고 사실은 그런데 그거보다는 중국 탓이다. 아, 중국이 좀 대국답게 이렇게 빚도 탕감해주고 말이야. 다 같이 살아야지. 한 푼도 빚을 안 깎아주려고 하네. 그런 식으로 분위기 몰고 가는 거죠. 세계에 경기 침체나 신용 위기가 오면 중국 탓인 것처럼 여기는 IMF 그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이런 데 가면 또 그런 엄청 바람을 잘 잡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그러나요? 우리 옐런 아줌마, 옐런 누님이 그런 거 또 끝내주잖아요. 여기 또 옐런 장관이 가가지고 또 엄청난 옐런의 한마디는 정말 이 제3세계 국가 신흥국에서는 거의 뭐 파월급이거든요. 아주 그 사람 영향력이 커요. 그 누님의 옐런 누님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 신년 특집 글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썼었죠. 옐런 장관은 이런 우크라이나에도 우리가 다 같이 돈 모아서 지원해 주는 거 외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하면서 중국을 압박을 할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오래 가야 사실은 미국이랑 다른 나라들이 원하는 건데 오래 가려면 둘이 힘이 비등비등 해야겠죠. 우리는 이 서구 자유연합 쪽에서 나오는 이 뉴스들만 들으니까 당장 뭐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러시아가 막 쓰러질 것 같죠?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이제 우리 쪽 막 러시아 탱크가 멍청하게 도망도 못 가고 막 터졌네 막 그런 뉴스 보면서 통쾌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러시아의 탱크가 뭐 반절이 파괴됐다 해도요. 지금 그 숫자만 보면 절대적으로 무기가 많이 모자라 갖고 힘든 나라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지금 서방이 이렇게 지원해 주어서 이만큼이지 지금까지 안 해줬으면 진짜 끝장났죠. 근데 지원해 주는 것도 지금 문제예요. 우리는 이제 막 러시아 탱크 절반 날라갔다 했는데 그만큼 우크라이나도 많이 죽고 많이 날라갔어요.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탄약하고 포탄이 바닥나고 있어요. 지금 하루에 지금 포탄을 5,000발 이상씩 쏘고 있는데 이거 그동안 유럽에서 많이 지원해줬지만 미국하고 지금 미국에 있는 군수공장 포탄 만드는 공장이 제가 듣기로는 2개인가 있는데 풀로 돌아가도 이걸 다 못 대준답니다. 그리고 원래 유럽은 군수물자가 작았어요. 나토가 뭐 방위력이 막 아주 빈약했잖아요. 미국 아니면 걔네들은 쓰러질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원해갖고 얘네들이 생산해줘서 지원해주는 것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지금 요새 맨날 한 보름 동안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무기 잘 만들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라고 계속 압력 넣는 거예요. 나토 사무총장까지 와가지고. 지원해주는 순간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적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러시아에서 에너지하고 희귀 금속 원자재 엄청나게 많이 중요하게 들어옵니다. 그거 끝나는 순간 그거 척이 져가지고 제재를 받는 순간 이제 우리도 러시아 적으로 확실히 되는 순간 우리나라 산업은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신형 탱크들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요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밀리터리 전문가가 예전에 하는 걸 제가 한번 살짝 관심 있어 들어봤는데 영국에서 챌린저 전차, 독일의 레오파트 전차, 미국의 브래들리, 에이브러햄 이것들이 전부요 호환되는 포탄이 다르고 호환되는 연료도 틀리답니다. 거기다가 운용하는 그 조종 방법도 다 틀리대요. 병참 장교가 우크라이나의 병참 장교 군수물품 요거 병참 장교가
이 탱크 부대, 다국 지역에서 받은 탱크 부대에 포탄하고 연료하고 모든 것이 다 틀려가지고 어떻게 그 탱크가 온다 해도 효과적으로 그거를 병참을 군수물자를 지원을 해줄지 지금 엄청나게 머리가 아프답니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가가지고 뭐 이제 탱크 조종사들도 여기 가가지고 조종법 배우고 있잖아요. 조종법 뚝딱 배워서 아무리 좋은 무기를 받아도 가가지고 전쟁 나가서 잘 싸울 수 있겠어요? 이게 굉장히 생색내기로 막 신형 전차들 오면 뭐 다 난리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애로사항이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아까 IMF가 요새 저기 전 세계의 분위기 잡는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지금 구제금융 같이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 꼭 해야 된다. 그러면서 IMF 이사회도 곧 해줄 것처럼 아마 지금 거의 보름이나 한 달 안에 아마 이게 될 겁니다. 이게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진행이. 전 세계에서 특히 뭐 저기 스리랑카나 뭐 그런 나라 보세요. IMF에 작년부터 그렇게 구제금융 지원 좀 해달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대면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 뭐 돈 빌려달라고 하는 이 돈을 아무나 그렇게 쉽게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잘 갚을 수 있는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구조조정이 잘 되고 뭐 그런 거 다 따진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 돈은 어디서 난 겁니까? 선진국들이 이렇게 갯돈 모으듯이 차출해가지고 만든 기금이에요. 위험할 때 돕자 해가지고. 갯돈이죠, 뭐, 갯돈. 그죠? 갯돈 아무데나 쓸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쓸만한 데다 써야지. 그래서 힘든 건데, 지금 우크라이나를 IMF가 일단 중간에 한번 지금 너무 힘드니까, 아직 전쟁은 안 끝났지만, 지금이라도 한번 도와주자 하는 얘기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갖고 지금 거의 보름, 얘기 나온 지 보름도 안 돼서 지금 승인이 나려고 그래요. 다른 나라들이 1년, 2년씩 그렇게 온갖 저기 그 사람들 마음에 드는 하란 대로 다 해야 겨우 그것도 한 번에 안 빌려주고 몇 차례 나눠서 이렇게 빌려주면서 다른 나라들이 그 IMF 구제금만 기대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보면 너무 좀 속으로 피눈물 나겠죠? 우크라이나는 완전 특별 대우받죠. 우크라이나가 이걸 받기 위해서 뉴스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그 2월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의 막 그 중요한 뭐 제2인자 그런 장관들도 다 수사해가지고 체포하고 부패 혐의로 막 그랬어요. 그 집에 들어가 뒤지니까 뭐 금덩이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해가지고 러시아랑 내통했다 아니면 뭐 부패를 저질렀다 전쟁 중에 해가지고 그 젤렌스키의 2인자로 평가받던 측근도 막 다 잘라내고 체포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뉴스 보셨나 모르겠네요. 그 왜 그랬습니까? 그런 걸 보고 지금 IMF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이 폭탄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우크라이나 정부가 계속 부패를 척결하고 개혁을 지속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아주 높이 평가해 주겠다. 그래서 일사천리로 승인을 해가지고 구제금융을 해주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응? 그리고 뭐 쓸데없는 얘기도 합니다. 경제기구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지지한다고는 지들 EU 문제 뭐 이런 얘기,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막 주제넘게 나서면서 독려하고 있어요. 자, 빨리 우크라이나를 IMF가 도와줘야 된다. 맨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절실히 IMF가 그 돈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개혁을 이 전쟁 중에 와중에도 아주 잘하고 있어서 우리 IMF가 충분히 도와줄 자격이 있다. 그런 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왜 갑자기 이럴까요? 아까 말한 그 선진국이 모은 갯돈이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 돈 받으면 어디다 쓰겠어요, 일단. 여러 가지 뭐 그 구제금융 받아서 필요한 뭐 당장 부서진 기간 산업 설비 뭐 급한 거 뭐 다시 짓는데도 쓰겠지만 서방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군사물자에 대해서 계속 공짜로만 달라고 할 순 없잖아요. 나중에 일부 중도금이라도 좀 계약금이라도 좀 줘야죠, 지금. 그렇죠? 이 돈 받아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이 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갯돈 모으듯이 모아가지고 비상 상황이 어디 도울 때 쓰자 해서 모은 이 IMF 기금이 그렇게 우크라이나한테 가면 우크라이나가 그걸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제일 우크라이나에 돈 많이 빌려 저기 군수물자 많이 지원해준 미국하고 유럽에 들어가겠죠 다시. 그동안 작년 내내 여기다 돈 대준 일단 거기로 돈이 조금 흘러가겠죠. 결국은 뭡니까? 나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낸 세금 그거 지금 가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인도적으로 돕겠다고 IMF 기금이 돼서 들어간 거고요. 그 들어간 돈은 우크라이나 돕자 해가지고 군수물자 열심히 팔았던 미국이랑 다시 일부 유럽한테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제가 이거 작년에 지적했었습니다. 작년 4월에 되게 좀 장난같이 쓰면서 이렇게 될 거다 했어요. 이게 글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작년 4월 22일 날 쓴 글입니다. 허둥지둥 지구촌 대환장 파티. 예. 제 생일날 쓴 건데 그때 이제 전 세계가 모여가지고 이때 또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때도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 뭐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때도 1년에 몇 번씩 하니까. 근데 이때도 이렇게 분위기를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전 세계가 러시아를 제재하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된다고 바람을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잡는데 그때도 게오르기에바 총재 저기 IMF가 합니다. 그때도 1년 전에도요. 그때 뭐 어려운 얘기 했는데 제가 그거를 알기 쉽게 여기다 썼어요. 기사를 보고. 그때부터 한 얘기가 뭐냐면요.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재건하려면 돈이 천문학적으로 든다. 근데 우리 IMF가 융자도 해주겠지만 지금 이게 융자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우크라 전쟁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그걸 언제 갚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실제로 이런 말을 그때 했어요. 예. 제가 그 자리에 이제 기자로 가 있었습니다. 아니고요. 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그때 했냐면요. 아무래도 우리 선진국 뜻있는 우리 여러 나라들 자유국가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갖고 기부 형태로 일단 우크라이나한테 모아줘야 된다고 얘가 바람을 잡았어요. 그때. 자유 수호와 평화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그때 몰고 갔습니다. 전 세계 이제 그 경제 금융 그쪽 중앙은행장이랑 경제부 장관들 다 모인 자리에서 했어요. 주요국들. 우리나라도 물론 가 있었죠. 제 생각에는 이거는 대가리를 굴려보니까 우리가 모아준 돈으로 지들이 크게 벌린 전쟁에서 미국한테 받은 무기값으로 다시 그게 결제가 되겠죠. 근데 그때는 그런 얘기 아무도 못 꺼냈어요. 이 자리에서. 왜냐면 제가 장난처럼 써놨지만 그때 분위기가 그런 거 지적하면은 바로 이제 너는 자유수호 정의 이런 거는 생각 안 하는 그런 공산주의자 같은 놈이니? 딱 그렇게 빨갱이로 지목받기 딱 좋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이때 보고 앞으로 계속 서방이 군수물자 무기 지원해 준 거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나중에 전쟁 끝나고 승리하면 우크라이나한테도 받겠지만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거기서 경제가 회복돼서 다시 이 빚을 갚을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 전에는 일단 IMF나 국제기금을 통해서 딴 나라들한테서 돈 차출해가지고 갚겠구나. 일단 먼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글을 썼는데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꺼냈어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참. 예. 오늘은 이걸로 1부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길어져서 2부는 조금 이따 올리겠습니다.